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방문을 닫아 걸고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이상한 날들의 연속이었죠. 저는 거리를 두고 보려고 노력했어요. 어쩌면 오해일까? 오해라는 말을 떠올릴 정도로 그만큼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떠올리기에는 너무나 기이하고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아직까지 확신할 순 없지만 남편이 조금씩 어딘가 무서울 만큼 이상해졌다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하기에는 오싹한 부분이었습니다. 가끔씩 남편이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면 잔뜩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죠. 마치 우연히 TV 프로를 보다가 징그러운 벌레가 나왔을 때 지어 보일 법한 순간적인 그 혐오가 얼굴 가득 떠올랐습니다. 어쩐 일인지 계속해서 화가 나 있고 그 날카로운 느낌의 감정이 언제나 저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해왔죠. 그래도 혹시나 설마 했던 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거칠게 방문의 문고리가 흔들리고 쿵쿵거렸으니까요. 당장 나와.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제발 저리 가. 살려줘, 제발. 당신이 오해한 거야. 잘 들어. 얼굴 좀 보고 이야기해. 아이, 문 열어. 당장 문 안 열면 진짜로 부셔버릴 거야. 저는 피가 흐르는 머리에 수건을 대고 몸을 잔뜩 웅크렸죠. 남편은 저를 밀었습니다. 아주 세게. 저는 쓰러지면서 부엌의 식탁에 머리를 박았고 몇 초 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통증보다는 충격이 더 컸습니다. 전 단지 남편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을 뿐이었죠. 저와 이혼을 원하는 남편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저를 후려쳤고 저는 쓰러지게 된 것이죠. 결혼을 한 이후에 남편이 폭행을 휘둘렀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주위에 그 누구도 아내를 때리는 사람이 없었기에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문제였죠. 그런데 저는 쓰러진 저를 보는 남편의 얼굴을 똑똑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놀라움도 경악도 아니었죠. 그저 저를 한 번 더 때리고 싶은 걸 꾹꾹 눌러 담는 그런 표정, 다리가 많은 벌레를 보는 절대적인 혐오감, 남편이 정말로 저를 해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찜찜했고 그러다가 의심했지만 앞으로 더 이상은 오해가 아니었죠.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제가 죽기를 바란다는 사실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물론 남편과 저의 결혼은 애초부터 순조롭진 않았어요. 양쪽 집 모두가 누가 더 불행했는지 내기를 해도 좋다고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죠. 더구나 서로가 집안의 가장이나 다름없어서 책임져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긴 연애 중에 덜컥 아이가 들었었죠. 솔직히 저희 형편에 결혼도 꿈꿀 수 없었기에 지울까도 싶었습니다. 절망이었어요. 남들 다 하는 그런 연애조차도 사치였고 입 하나를 더 늘리지도 못하는 처지. 그게 저희 부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남편과의 결혼을 선택한 건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연애를 할 때도 남편은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뽑아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과자를 사들고서 영화관을 가기도 했죠. 궁상 맞다고 모두가 비웃는 연애였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런 남편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상대에게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결혼 후에 가장 큰 단점으로 다가온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참 웃긴 일이었죠. 남편은 유난스러울 정도로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어요. 단순히 아끼고 또 아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버려진 휴지통까지도 뒤져서 멀쩡한 휴지를 도로 꺼내올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숨 좀 돌릴만 하면 양쪽 집에서는 돈이 필요한 사고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비, 월세, 치과, 자동차 수리비, 관리비, 자동차 바퀴 교환, 집수리. 마치 무작위로 구멍에서 튀어나오는 두더지 게임 같았죠. 고무망치를 들고 계속 긴장감을 유지한 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게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늘 불행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도 남편도 악착같이 일을 했고 결혼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빛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난생 처음 장기 저축이라는 걸 계획하고 내 집 마련을 목전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모든 일은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실직하고 말았죠. 처음에는 금방 다시 일자리를 구할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은 이제까지 늘 꿈꿨던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좀 더 조건이 좋은 곳을 찾아보고 눈을 밝히면서 자신이 이전에 그 회사를 왜 견뎠는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늘어놓았죠.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서 거의 2달이 되어가는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돈 좀 있어? 어머니 병원 가야 해. 그래. 당신 정말 괜찮은 거지? 진지하지 않게 눈을 맞추고 손을 잡으며 희망적인 대답을 기대했죠. 괜찮지. 당연히 괜찮지. 그런데 여보, 나 이제 그 이야기 하기 싫어.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눈은 초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퇴근을 해보면 거실에 축 늘어져서 TV를 켜고 부채질을 하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 쌓여있는 쓰레기와 식탁 위의 음식물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요. 남편의 말수는 점점 적어졌습니다. 이력서가 통과가 되긴 했는지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례하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렸죠. 그런데 얼마 안 가 저까지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인원이 감축된 거죠. 작은 기업이라서 부당 해고에 관한 법도 저 따위의 계약직을 보호해주지는 못했습니다. 2명의 실직자와 어린 딸아이, 저희는 그간에 벌어둔 돈으로 생활하게 되었죠. 유치원비도 아끼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불을 왜 켜? 치약을 얼마나 쓰는 거야? 빨래를 왜 이렇게 많이 돌려? 수건은 2번 정도는 쓰라니까. 남편의 돈과 절약에 대한 집착은 더욱 심해졌고 저는 잔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돈을 모으는 족족 치료비다, 수술비다, 생활비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에 눈치가 보였는지 남편도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잠깐만 이렇겠지 했지만 그게 반년이 갔습니다. 저기, 어느 날과 다르지 않은 날 남편이 입을 열었죠. 딱딱하게 굳은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암에 걸렸어. 4기래. 간이랑 뼈까지 퍼졌어.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남편은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는 울기 시작했고 저는 위로하기 위해서 안아주었죠. 엄마 혼자 감당하실 수 없어. 다리도 불편한 사람이. 그래, 그거야 그렇지.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방법이 없다니. 그럼 간병인이나. 우리 둘 다 실직했어. 항암 치료를 해야 될 거고 돈은 더 들겠지.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구나.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말해줄래? 시골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아버지 병간호도 돕고. 다행히 우리 둘 다 직업도 없고 여기 있을 이유도 없잖아.
우리? 나도 가야 한다고? 남편의 얼굴 근육이 작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제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죠.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누르는 게 경직된 턱 근육으로 보였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야. 마땅하다는 건 거절의 여부나 제 개인적인 감정이 실리지 않는 결정이었죠. 하지만 따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빨리 논의 없이 내려진 결정으로 저는 시댁에 있는 시골로 가게 됐죠. 정신을 차려보니 좁은 집 안으로 저희 짐들이 꾹꾹 밀려드는 게 보였습니다. 침대는 결국 두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오래된 소파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마당 구석에 방치해야 했죠. 짐을 옮기면서 서서히 현실이라는 게 인지됐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서 몇 번이나 휘청거렸어요. 남편이 괜찮은지 물었지만 진심은 아니었죠. 걱정이 아니라 쉬지 말고 빨리 옮기라는 말로 들리더군요. 언제 유행했는지 모를 금세 꽃이 흩뿌려진 벽지는 저희 집 가구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곳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시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딱 한 번 하고는 더는 못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두의 만류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이죠. 병원에서 죽고 싶진 않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병원에서 기운이 더 빠진다면서요. 남편은 계속 포기하지 않기를 바랬지만 의사 역시도 환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조언을 했죠. 더는 어떤 식으로 손을 쓸 방도가 없었던 겁니다. 남편은 이로 인해 절망했고 저는 그 절망을 위로해야 했죠.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이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것처럼 머리를 맞대 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위로를 해주지 않았고 제 고통은 나누려고 하지 않았죠. 실제로 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있는 기름처럼 시골 생활에 전혀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평생 일을 손에 놓은 적이 없는 저였기에 집안 살림이나 병간호에 서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죠. 시골에 오자마자 바로 친구가 하는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으니까 말입니다. 남편은 제가 이곳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됐지만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저 혼자 슬퍼하고 분노하고 위로를 받을 뿐이었죠. 전 홀로 아이를 돌보며 야위어가는 시아버지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시어머니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너무 무리하다가 한 번은 쓰러진 적도 있었죠. 그 뒤로도 두통과 불면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직도 몸이 좋지 않은 거니? 안색이 좋지 않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에휴, 요즘 반찬이 너무 짜고 매워서 조금만 싱겁게 부탁하마. 아, 그럴게요. 시어머니는 인자하게 웃어 보이고는 봉투를 제게 내밀었죠. 얼마 없지만 일단 이거라도 받아두렴. 돈이요? 이건 갑자기 왜요?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든든한 법이니까. 전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당신 아들만 아니었으면, 당신 남편만 아니었으면 나한테도 돈은 있었어. 라고 내뱉고 싶었으니까요. 언제나 늘 긍정적인 시어머니는 제게는 입속 모래처럼 껄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잘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며 쭈그러진 풍선에 희망을 불어넣는 걸 보면 저는 스스로가 악녀처럼 느껴졌죠. 문제는 그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예전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함께 살다 보니 오묘하게 달랐어요. 제가 돌아서면 시어머니는 본래 가지고 있던 표정이 나왔습니다. 유리문에 투영된 시어머니의 얼굴 위에 떠오른 건 경멸이었어요. 제가 돈봉투를 들고 방을 빠져나오려고 돌았을 때 괜히 저런 게 들어와서 집안에 화가 끊이질 않으니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항상 이런 식이었죠. 모든 게 제 착각으로 비롯되었다고 사람을 몰곤 했어요. 순진무구한 얼굴로 도대체 넌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되묻곤 했습니다. 이러니 제가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가슴 안쪽을 큰 돌로 짓누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골로 내려와서 알게 된 것은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저를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제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서면 모두 딴청을 피우고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제 눈치를 슬금슬금 봤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한 번은 기척을 숨기고 몰래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 집 아들은 참 효자야. 그치? 근데 며느리 좀 그래. 애가 뭐랄까? 어둡다고 할까? 맞네, 맞아. 어두침침해가지고. 이래서 집에 여자를 잘 들여야 된다는 거야. 저런 여자가 오니까 집에 안 좋은 일이 터지지. 왜? 저 집에 또 무슨 일이 있대? 시아버지는 암 걸렸지. 남편은 멀쩡하게 직장 다니다가 잘리고. 에이, 그게 무슨 며느리 탓이야. 탓은 아니지. 근데 하는 꼴을 보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를 하고 있으니. 그건 그렇네.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톡 하면 아프다고 하고 저번에는 신경질도 내고 어디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나도 저런 며느리 볼까봐 무섭네. 자긴 딸만 셋이면서 무슨 며느리를 봐.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다고 봐. 어머, 주책이야? 아주머니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천천히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동네에서 왜 그런 소문이 퍼지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전 이런 문제들을 남편에게도 상의해봤어요. 시어머니의 변화, 동네 사람들의 불쾌한 행동까지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정말로 남의 편이었습니다.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남편은 저도 모르게 변해버렸어요. 당신, 그거 병 아니면 이간질이야. 알아? 지금 내 말을 못 믿어? 내가 들었다고. 동네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 원래 남의 말 전하기 좋아하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랬다는 걸 나한테 믿으라는 거야? 어머니가? 당신 어머니는 사람 아니야? 그냥 감정이 안 좋은 거고 상황이 이러니까 책임질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었겠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당신한테 그렇게 했다는 건 못 믿어. 내가 직접 봐야 믿을 수 있겠어. 그리고 요즘 당신이 하는 행동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이유야. 정말 요즘 왜 그래? 당신답지 않게. 당신이야말로 이전엔 이러지 않았어. 지금 너무... 내가 변했다고? 지금 너무 뭐? 언성 높이지 마. 당신 너무 예민해졌어. 누구한테 변했다고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봐. 아버지도 잘 돌봐드리고. 좀 제발, 나도 힘들어. 남편은 그날 이후에 완전히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오직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저도 아이도 똑바로 마주하려고 하지 않았죠.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하루도 맘 편하게 쉬지 못했어요. 이불 빨래를 하고 아이를 돌보고 병원을 가고 밥을 차리고 한숨 돌리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저 보란 듯이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밭일을 나가셨죠. 전 마지못해서 뒤를 따라야 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가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손가락질을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밭일까지 시키는 못된 며느리라고 했죠. 어머니, 제가 그냥 혼자 할게요. 들어가세요. 너 대체 왜 그래? 그냥 좀 내버려둬라. 늘 해오던 걸 새삼스럽게 왜 그래? 어머니야말로 왜 그러세요? 제가 욕먹어요. 그러니까. 욕? 누가 널 욕한다는 거야?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동네 주민들이 저 안 좋게 봐요.
쓸데없이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애초에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동네 옆엔 애들이 그냥 한 소리 가지고. 제가 예민하다고요? 아니 얼마나 심한 말을 하는데요. 으유, 이 노망난 할망구들이. 신경 쓰지 마라. 원래 낱말하게 좋아하는 양반들이니까. 그리고 네가 좀 살갑게 굴면 풀릴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와주셔야죠. 저 혼자 애써도 소용없어요. 다리 아픈 시어머니 일 시킨다고 방금도 이야기 들었다니까요. 뭐? 그런 소리를 짓거렸어? 내가 이것들을 그냥... 누구니? 너한테 그런 소리 떠든 인간이. 소매를 걷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전 눈을 꾹 감고 말았어요. 왜냐면 시어머니도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말입니다.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 않으면서 겉으로 뻔뻔하게 연기하는 걸 보니 역겹기까지 했어요. 저를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들보다 시어머니가 더 무서웠죠.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 그니까 그냥 집에 편안하게 계세요, 제발. 혹시 저 못된 며느리 만드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일부러 그런다고? 죄송해요. 말이 헛나갔어요. 밭에는 나 혼자 갈 테니까 넌 그냥 남아 있어라. 네, 저녁 준비해 둘게요. 저는 앞서 빠르게 걸어가는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귀는 밝아가지고 또 그런 말은 잘 듣지. 시어머니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저는 귀를 의심했죠. 뱃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터져 나왔죠.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저를 미워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를 미워하는 동네 주민들에게서 말이죠. 그들은 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이 결혼할 뻔한 여자에 대해서 떠들었습니다. 바로 제 앞에서 그 여자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늘어났죠. 결혼 직전까지 갔지만 돌연 헤어졌는데 최근에 그 여자가 다시 동네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그 둘이 결혼할 줄 알았지. 그래, 남자들의 첫사랑, 그 대단한 사랑, 기가 막혀 아주. 우리 남편은 아직도 영자인가 숙자인가 사진을 가지고 있더라니까. 그걸 내비뒀어? 확 불을 질러버려야지. 처녀 땐 그랬지. 근데 지금은 확 찾아서 떠나버렸으면 좋겠어. 속에 없는 소리 하지 말어. 당장에 태우든가. 근데 그 여자분은 제 남편이랑 왜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이걸 말해도 되나 몰라? 아줌마는 말하고 싶어 죽겠다는 얼굴로 주위를 경계하는 척 둘러보더군요. 사업인가 뭔가가 망해서 여기 왔다가 결혼하려고 할 때쯤에 미국인가 독일인가로 이민을 가버렸지 뭐. 결혼은 물 건너 갔지. 맞아. 원래는 자리 잡으면 여자는 내려오기로 했는데 거기서 다시 일이 잘 풀렸는지 그쪽 집에서는 반대하기 시작했고. 아, 그렇구나. 그 여자를 안신혜가 얼마나 좋아했어? 딸이나 다름없었지. 그래도 인연이 아닌 거야. 결혼할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너무 신경을 쓰지 마. 첫사랑 그런 거는 다 하나씩 마음에 품는 거지. 그래도 동네로 다시 돌아왔다는 건 좀 찜찜하니까 남편 관리 잘하고. 그래, 이럴 때 싸우거나 하면 엇나가니까. 알았지? 우린 홍이 엄마가 걱정돼서 말한 거야. 알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가장한 끈적거리는 호기심이 두 눈 위에 떠 있었습니다. 조용한 동네에서 이 이야기는 술안주로도 밥 반찬으로도 오르겠다는 걸 모르지 않았죠.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이 소식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딸처럼 예뻐했던 그 여자와 무뚝뚝한 저를 비교하면서 속이 뒤집어졌겠죠. 그 여자는 저보다 어리고 예쁘고 싹싹하면서 집에 돈도 많았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걱정되는 건 저의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상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집 구해줄 테니까 당장 올라가. 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오늘 어머니가 동네 주민들이랑 싸웠어. 그것도 당신 때문에.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내 평생 어머니가 다른 사람한테 언성을 높이는 것도 본 적이 없는데 대체 무슨 말을 했냐고. 뭐? 그게 나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설명을 해.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냐는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걸 바라시는 거 아니냐고. 지금 나만 이해를 못하는 거냐? 동네 사람들이 내 욕할 때마다 어머니 옆에 계셨어. 근데 모르는 척 하셨고. 그래서 내가 직접 말했어. 근데 갑자기 뒤늦게 싸운다고? 앞뒤가 맞다고 생각해? 어머니 나이도 있고 진짜 못 들었을 수도 있지. 척? 넌 이해력이 없어? 뭐든 당신이 생각한 게 옳아? 그리고 만약 당신 말이 맞으면 엄마가 미친 사람이란 뜻이야? 자식 부부 사이 갈라놓으려고 일부러 싸움까지 할 정도로? 원래 가까이 있으면 더 못 봐. 적당히 떨어져서 봐야 알지.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졌어. 그러니까 아이 데리고 일단 올라가. 올라가서 마음 좀 추스르고. 왜? 그게 첫사랑인지 뭔지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방해되는 거야? 순간 남편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죠. 전곡을 찌른 듯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결혼까지 갈 뻔했던 여자, 그 여자 이야기 들었어. 근데 그런 거 아니야. 궁금하지도 않고. 난 그냥 당신이 너무 적응도 못하고 힘들어하니까. 전 어이가 없어서 씁쓸하게 웃었어요.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 내가 한 달 전에도 2달 전에도 적응 못했어. 힘들었어.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올라가라고 해? 내가 힘들다고, 머리도 너무 아프다고 할 때 당신 뭐라고 했어? 예민하다고 했지. 근데 지금은 예민하니까 올라가라고? 오해는 하지 마. 자꾸 분란이 생겨서 그래. 엄마도 힘들어하고 나도 일에 손이 안 잡혀. 왜 손에 안 잡힐까? 그 여자 때문이잖아. 그지? 너 자꾸 사람 미치게 만들래? 지금 미치게 하는 게 누군데? 왜? 나 없을 때 여기서 부부놀이라도 하려고? 그런 거야? 됐다. 알았어. 정 믿지 못하면 여기 있어. 힘들면 말하고.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 오는 날이 많아졌죠. 귀가도 늦어졌습니다. 새벽 2시, 3시는 기본이었고 외박을 하는 날도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하면 항상 일을 한다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죠. 수화기 너머에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날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시어머니 역시 그 여자와 연락을 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낡은 방문에 방음이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잘 들렸습니다. 그녀를 아가라고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는 제 온몸에 바늘을 쑤시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절대로 그 여자를 이길 수 없을 거라는 걸 느꼈죠. 애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도대체 왜 이래? 당신 정말 미쳤어? 날 그렇게 미친 여자로 몰아야 마음이 편해? 여자 목소리를 들었는데 나더러 뭐? 의부증 환자라고? 당신이나 어머니나 끝까지 지들만 좋은 사람인 척 상대방은 미친 X, 나쁜 X 만드는 거 그거 하나 최고야. 그지? 안 만났다고. 정말 사람 돌게 만드는구나. 그럼 내가 들은 건 뭔데? 왜 다들 거짓말만 하는 건데? 저는 고통스러워서 몸을 떨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앞에서 방문을 부셔버릴 것처럼 닫았죠. 늘 저희의 대화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마루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험담하고 저를 내쫓을 궁리를 했죠. 저는 소리를 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다시 위로 올려보내려고 했지만 그 정도는 날이 갈수록 도를 지나치고 있었죠. 둘이 병원에 쳐넣자는 이야기까지 하는 걸 똑똑히 들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아등바등 살아온 대가가 결국 남편과 시댁 모두에게 버림받는 거였다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둥둥 떠다녔어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겠죠. 그런 선택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여자와 남편이 저라는 방해물을 치우고 다시 만나는 것도 싫었고
제 아이가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저처럼 제 딸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러다가 작년 겨울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름시름 말라 죽어가는 꽃처럼 생기를 잃더니 추운 겨울밤에 눈을 감으셨죠. 저희가 시골로 내려온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어요. 장례는 집에서 치러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을 위해 꽁꽁 언손을 녹이며 음식을 준비했죠. 슬픔에 빠질 겨를도 없었습니다. 남편처럼 시어머니처럼 세상을 잃은 듯 하늘이 무너진 듯이 멍한 눈을 하고 있을 수도 없었죠. 저는 아이를 들쳐업고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했으니까요. 헝클어진 머리와 기름 범벅이 된 얼굴을 하고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허리까지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날씬한 몸매가 다 드러나는 H라인의 검은 스커트를 입은 채 슬픔을 얼굴에 가득 그리고 나타났죠.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동네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그 여자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걸음 떨어져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차례로 안아주는 것을 보았죠. 머리를 맞대고 슬픔을 나눠 가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어요. 확실히 저와는 달랐죠. 그거 들었어? 며느리 내치고 새며느리 드린다는 말. 에? 조강지처를 버린다고? 아유, 벌 받을 거야. 뭐, 따지고 보면 원래 조강지처는 저쪽이지. 그건 그래. 확실히 돈도 더 많고. 제가 천천히 돌아보자 주민들은 후다닥 흩어졌습니다. 저는 이를 작게 갈았죠. 도저히 이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주민 중 한 명의 어깨를 잡아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고, 왜 내 뒤에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따져 물었죠. 딱 잡아떼더군요. 아이는 울고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아서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그 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인지 물었고 저는 상황을 담담하게 설명했죠. 애기 엄마, 그렇게 안 봤더니 정말로 사람 잡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내가 말한 게 맞아? 하셨잖아요, 왜? 대체 왜 저를 미워하시는 건데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돈 없고 백수라서 무시하세요? 시어머니는 제 앞을 막으며 동네 아주머니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그새 또 입을 돌렸어? 아유, 그때도 그러더니 또! 오늘 저 사람 장례 치르는데 꼭 이래야겠어?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네. 형님, 아니라니까. 내가 옆에 있었어. 내가 증인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참 쉬워요. 그죠? 일단 진정해. 지금 그런 자리 아니야. 진정? 진정하게 생겼어? 나더러 조강지처가 아니라는데? 당신은 그런 말 듣고도 참고 있으란 소리야? 내가 왜? 대체 왜 나한테만 참으래, 왜? 나 말라 죽는 걸 보고 싶어?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적당히 좀 하라고. 때와 장소도 못 가려? 당신 정말로 이럴 거야? 저도 숨을 고르면서 눈물을 닦아내고 진정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의 뒤에 서 있던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가 빙긋 웃고 있더군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고소하다는 듯이 웃고 있는 그 여자가 끔찍했죠. 참자, 참자, 참자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는데 그 여자는 남편을 말리는 척하며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혀를 날름 내밀었죠. 제가 그나마 꽉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 아이를 내려놓고 그 여자를 향해 돌진했어요.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그게 맞았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안 가 저와 남편은 다시 경기도로 집을 얻어 올라왔습니다. 정확히 시어머니가 남편과 저를 거의 내쫓은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어렵지 않게 취직에 성공했고 모든 게 잘 풀리는 듯 했죠. 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그냥 참고 넘기지 않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말을 하는 습관이 생겼죠. 결국 일어날 건 일어나고 만다는 걸 시골에서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남편은 저와는 어떤 상의도 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했습니다. 머지않아서 그 이유도 알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을 강제로 이혼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니, 이혼을 떠나서 절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요.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다고 느꼈던 것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나거나 하면 보험금도 탈 수 있잖니. 아우, 그냥 죽여. 저 독한 년은 쉽게 죽지도 않는구나. 아유, 답답해 정말. 수면제가 최고죠. 그런데 병원을 가려고 하질 않잖아요. 정말 끝까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 어떻게든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야 확실하지. 손녀는 내가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겠니? 최대한 빨리. 저는 한밤에 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었고 분노로 몸을 떨면서 앞에 섰죠. 저를 발견한 남편과 시어머니의 표정은 경악에 가까웠습니다. 커다랗게 벌린 입은 이질적으로 느껴졌죠. 이 시간에 안 잤어? 날 죽이려고 그런 거였어? 날 죽이고 그 여자랑 함께 살라고? 맞아? 그런 거야? 죽여? 무슨 소리야? 오해야. 이리 와. 내가 일단 설명을 할게. 저는 뒷걸음질을 쳤죠. 남편은 빠르게 제 앞을 막아서서 양손을 움켜 쥐었습니다. 놔! 이혼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당신도 어머니도 정상 아니야. 정말 미쳤어. 저는 몸을 최대한 비틀어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남편의 힘에 의해 바닥으로 꼬꾸라졌죠. 정신 차리라고! 남편은 제 뺨을 강하게 때렸죠. 저는 그런 남편을 밀쳤고 이를 말리던 시어머니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이를 보고 제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가 저를 거칠게 바닥으로 던졌죠. 그런데 부엌의 식탁에 뒷머리를 박으면서 몇 초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남편은 저를 결박하려고 하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을 피해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닫았죠. 심장이 펄떡거리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무리 여자한테 미쳤어도 아무리 제가 싫어졌다고 해도 아내를 죽이려는 남편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전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돈에 미친 남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죽으면 나올 보험금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문은 한동안 쿵쿵거리더니 잠잠해졌고 나중에는 문이 뜯겨져 나갔죠. 그런데 문을 뜯어낸 남편 뒤에 경찰들이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절 죽이려고 해요. 저는 앞으로 나가서 거의 오열했습니다. 내가 신고했어. 우리 병원 가자, 여보. 어? 수면제 먹여서 날 죽이려고? 날 죽일 거잖아. 이혼해준다고 하면 되잖아. 그니까 제발 살려줘. 저는 싹싹 빌면서 경찰에게도 도움의 눈길을 보냈죠. 알았으니까 제발 병원 좀 가자. 그럼 그때 이야기하자. 경찰들 있으니까 괜찮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가자. 경찰을 대동하고 저는 병원으로 가서 각종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 저는 조현병이었습니다. 즉 정신분열증이었죠. 조현병이란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의사선생님은 설명을 하는데 저는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실제가 사실은 망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끔찍하고 무서웠죠.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TV에서 봐왔던 조현병 환자들의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모습들이 떠오르며 제가 장례식에서 했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 후 남편이 안내를 받고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원인이 뭔가요? 정확한 원인은 없습니다. 유전일 경우 확률이 높긴 하지만 반드시 유전이 되는 건 아니라서 그건 역시 확실하지 않고 여성의 경우에는 20대 초반부터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내는 괜찮았습니다. 보통 일반 분들은 조현병이 거칠게 행동하는 것만 떠올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는 단순히 남들과 어울리는 걸 기피하는 정도에서 그쳤기도 합니다. 이걸 음성 증상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시기를 놓치면 외부로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나 피해망상,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하고 자신을 비방한다는 상상, 그리고 욕설이 들리거나 혼잣말을 하는 등의 증상도 있고요. 아내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긴 했습니다. 선생님, 나을 방법은 있을까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현병은 환자 본인과 가족들의 심각성만 받아들이면 반은 치료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자신이 실제 겪었던 일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병원 치료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본인이 인지를 하고 꾸준히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진행되는 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도 가능하고요. 다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병원 대기실에 주저앉아 저는 울음을 터뜨렸죠.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는 저를 잡고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저와 함께 울어주셨죠. 내가 죄인이다 내가. 그때 너희를 불러내리지 않았으면.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병이다. 단순히 병이야. 그걸 미안해하지 말어. 시엠이 속 좁은 사람 만들지 말어. 내가 스트레스를 줬어. 그래,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멀쩡한 애를 잡아가지고. 남편이 아주 낮게 한숨을 쉬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약만 먹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우리 이혼하자. 당신이랑 어머니한테 미안해서 못 살아. 내가 왜 돈을 악착같이 모았는데 당신 포기 안 해. 우리 집이 가난해서 엄마 다리를 칠 때 못 고쳐드렸어. 그래서 나 돈 악착같이 모으고 절약했어.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다 낳은 다음에 해. 알았어? 알았냐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병원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절약을 외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저 대신에 아이를 돌봐주셨죠. 이게 벌써 반년도 넘은 일이네요.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저를 괴롭히던 많은 것들이 사라졌어요. 재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에 약도 꼬박꼬박 잊지 않고 먹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봐도 제가 겪었던 모든 경험이 너무나 생생해서 몸이 떨리기도 해요. 실제일까 상상일까 아직도 헷갈릴 정도죠. 그래서 전 언젠가 조현병 환자의 시선으로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글로 적으려고 했습니다. 겉으로 다른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첨삭을 거치지 않은 조현병 환자의 시점으로 말이죠. 제대로 잘 전달이 되었는진 모르겠네요. 저는 다행히 좋은 시어머니와 저를 아껴주는 남편 덕에 잘 견디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고마운 남편, 어머니, 그리고 제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 꼭 잘 이겨내겠습니다. 모두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예디약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